뉴욕의 새벽은 언제나 분주했다.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JFK 국제선 터미널의 유리벽은 새하얗게 번지는 햇살을 반사하며 마치 수천 개의 눈동자가 동시에 깜박이는 듯 빛났다. 여행객들의 캐리어 굴러가는 소리, 안내방송의 잔향, 그리고 커피 향이 뒤섞인 공항 특유의 공기 속에서 단 하나의 날카로운 소리가 모든 일상의 소음을 찢어냈다. 쇠가 그 소리는 총성이 아니었다. 폭발도 아니었다. 공기를 가르며 스치는 날이 선 금속의 파공음. 누군가의 비명이 거의 동시에 터졌다. 정장을 입은 백인 남성이 목덜미를 움켜쥐며 앞으로 고꾸라졌다. 주변 사람들은 순식간에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휴대폰이 쏟아지는 소리가 연이어 들렸다. 그러나 피는 흘러나오지 않았다. 대신 남자의 목 뒤, 바로 그곳, 승모근과 후두부 사이에 길고 반짝이는 은색 바늘 하나가 정확히 꽂혀 있었다. 그 바늘은 마치 외과용 기구처럼 섬세했고, 그러나 분명히 무기였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손가락을 떨었다. 피는 나지 않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생생했지만 팔다리는 굳어 있었다. 저게 뭐야? 총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군중의 공포가 증폭되는 가운데 몇 명의 공항 보안 요원이 즉시 달려왔다. 그들의 무정의에서 possible shooting, 총기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요원들조차 곧 이상함을 감지했다. 남자의 상처에서는 화약 냄새도, 피도 없었다. 그저 쓰긴 침 하나가 정확히 한 점을 꿰뚫고 있을 뿐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한 방향으로 향했다. 터미널 기둥 근처. 여행용 가방을 품에 안은 한 여자가 서 있었다. 25쯤 되어 보이는 한국 여성. 윤세린이었다. 평범한 모직 코트,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무언가를 끝낸 사람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오른손이 천천히 떨리고 있었다. 손끝에는 여전히 금속의 잔열이 남아있는 듯했다. 누군가가 외쳤다. 저 여자야. 세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숨을 내쉬며 자신이 무엇을 한 것인지 곱씹었다. 머릿속은 차갑게 식었고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내가 던졌어. 하지만 왜 이렇게 고요하지? 잠시 후 붉은 조명이 반짝였다. FBI 현장 요원들과 공항 경찰 PAPD 이 빠르게 진입했다. Freeze hands, where I can see them. 외침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세리는 도망치지 않았다. 도리어 양손을 천천히 들었다. 공기 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흘렀다. 그녀는 누구인가? 사건은 단 몇 초 만에 공항 전체를 마비시켰다. 방송은 즉시 중단되었고 탑승 게이트들이 폐쇄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했다. 총격인가? 테러인가? 아니면 그저 한 사람의 정확한 투척일 뿐인가? 요원 하나가 바닥의 은색 바늘을 조심스레 집어들었다. 이건 침 같네요. 침이라고, acupuncture needle. 그런데 이 정도 길이면 대침이야. 그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세린을 바라보았다. 조명 아래 그녀의 눈빛은 놀랍게도 침착했다. 마치 모든 것을 예견했다는 듯. 한 요원이 다가가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찰칵 금속음이 울렸다. 세린의 얼굴에는 공포 대신 묘한 평온이 감돌았다. 그 순간 멀리서 어린 소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아빠. 세린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군중 틈새로 보이는 금발의 소녀.
그리고 쓰러진 남자. 눈앞의 장면은 단 하나의 진실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건 살해 샤이가 아니었다.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공격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단 한 번의 선택. 그때까지도 아무도 몰랐다. 이 짧은 공황의 순간이 훗날 세계를 뒤흔드는 한 의사의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사실을. 공황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무정이 너머에서 들려오는 명령. 기자들이 몰려드는 발소리.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하지만 세린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장면만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풍지, 퐁치. 그 한 점만 정확히 맞으면 그는 쓰러질 거야. 하지만 죽지는 않아. 그녀의 기억은 다시 2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날 오후 1시 출국 게이트에서 시작된 평범한 기다림의 시간으로 오후 1시 뉴욕 JFK 국제공항의 출국 대기실. 햇빛이 유리벽을 통과해 바닥의 대리석 위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윤세리는 창가 좌석에 앉아 있었다. 비행기 이륙까지 남은 시간은 2시간. 그 2시간은 그녀에게 돌아감의 의미이자 아직 끝나지 않은 과거와의 결산이었다. 탁자 위에는 손때 묻은 한영 사전과 낡은 가죽 필통, 그리고 침구 세트가 놓여 있었다. 아버지 윤영호가 직접 만들어준 도구였다. 금속과 나무가 맞물린 오래된 상자 속에는 다양한 크기의 침들이 정갈이 정렬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그녀의 시선이 멈춘 것은 대침치 양전한 자루였다. 길이 12cm. 끝은 매끄럽고 균형은 완벽했다. 손에 쥐면 묘하게 익숙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미국에서도 공부를 놓지 마라. 언젠가 이 침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되살아났다. 1년 전. 세리는 한국에서 한의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후 연구 연수생 자격으로 미국에 왔다. 처음엔 설렘이 있었다. 하지만 곧 그것은 긴장과 불안으로 바뀌었다. 언어의 벽은 높았고 문화의 차이는 더 깊었다. 그녀의 영어는 문법적으로는 완벽했지만 억양과 리듬이 미국인들의 귀에는 느리고 어색한 말로 들렸다. 카페에서 주문할 때마다 점원은 인내심 없는 표정을 지었다. 연구실 발표에서는 동료들이 몰래 웃었고 교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You should practice more speaking. Miss Yoon. 그 말은 매번 그녀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한국에서는 경혈의 신동이라 불렸던 윤세린이 이곳에서는 그저 영어가 서툰 동양인으로만 취급받았다. 세린은 그때마다 자신에게 말했다. 괜찮아. 언젠가는 이 시간이 의미가 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던 나날이었다. 그녀는 시계를 확인했다. 탑승까지 아직 2시간이 남았다. 주변은 평온했다. 가족 단위 여행객, 출장 중인 비즈니스맨, 그리고 군복을 입은 젊은 병사까지. 세리는 창가 너머의 활주로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1년간의 외로움, 실패, 그리고 작은 성취들, 모두 비행기가 뜨는 순간 과거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천장의 스피커에서 갑자기 잡음이 섞인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Attention, passengers, due to security inspection, some areas of Terminal 4 will be temporarily restricted. 보안 점검으로 일부 구역 통제. 세리는 고개를 들었다. 영어 문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변의 웅성거림으로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공항 직원들이 게이트 주변을 돌아다니며 바리케이드를 세웠다. 그들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웠다. 그러나 무서운 건 그들의 움직임이었다. 대피가 아니라 차단. 무언가를 막고 있는 듯한 기이한 동선이었다.
이때였다. 앞줄의 금발 여성이 말을 걸었다. Excuse me, are you from Korea? 세리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Yes, Korea. 여자는 반갑게 웃었다. My daughter loves K-dramas. She's right there.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앉아 있었다. 책을 읽던 소녀는 해맑게 웃었다. He. 세린도 미소로 답했다. Hi. 그 소녀의 이름은 엘라 쿠퍼였다. 그녀의 아버지. 다니엘 쿠퍼덧는 인근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중년 사업가였다.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그의 태도는 여유로웠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근심이 비쳤다. 요즘 아이가 잠을 잘 못 자서요. 혹시 침술이 도움이 될까요? 다니엘이 물었다. 세리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Yes, it can help. Sometimes. 그녀는 간단히 설명하려 했으나 복잡한 의학 용어를 영어로 옮기기엔 역부족이었다. 대신 웃음으로 답을 대신했다. 다니엘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내밀었다. 쿠퍼 인터내셔널 CEO 데니엘 쿠퍼. 세리는 조심스레 받아 들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회사야. 하지만 지금은 그냥 평범한 대화일 뿐이야. 엘라는 창문 쪽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어딘가 멀리. 바깥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세리는 그 눈빛 속에서 묘한 불안을 읽었다. 마치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는 사람의 눈 같았다. 그 순간 공항 내부에 또 한 번 방송이 울렸다. 이번에는 톤이 더 낮았다. Security alert level has been raised to orange. Please follow staff instructions. 보안 경보 단계 오렌지. 세리는 그 의미를 몰랐지만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술렁이는 걸 보고 상황의 심각함을 느꼈다. 몇몇 승객들은 휴대폰으로 검색을 시작했고 어떤 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아이를 안았다. 세리는 조용히 일어나 주변을 살폈다. 보안 요원 몇 명이 라운지 쪽으로 몰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들의 제복은 미묘하게 달랐다. TSA의 공식 패치가 아니라. 색이 어색했다. 무정이도 낡은 모델이었다. 세린의 심장은 미묘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손끝이 떨렸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본능은 속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엘라를 향했다. 소녀는 여전히 아버지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지만 주변의 소란을 의식한 듯 어깨를 웅크리고 있었다. 그때 라운지 안쪽에서 짧은 비명이 들려왔다. 데드 엘라의 목소리였다. 다니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라운지 쪽으로 달려가려 했다. 그러나 문 앞에서 보안 요원 오니 그를 가로막았다. Sorry, sir. Restricted area. 내 딸이 안에 있다고 please, sir. Calm down. 하지만 세린의 눈에는 그 요원의 눈빛이 포착됐다. 그것은 보안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건 겁먹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점검이 아니야. 세리는 가방을 꼭 끌어 안았다. 아버지가 준 침구 세트의 무게가 손끝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목소리가 울렸다. 의술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게 네가 배우는 이유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라운지 쪽으로 향하는 보안 요원들의 동선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3명. 서로 손짓을 주고받으며 라운지를 에워싸고 있었다. 엘라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세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늦는다.
그녀는 군중 틈을 이용해 기둥 뒤로 숨어들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발끝은 놀랍게도 흔들리지 않았다. 어릴 적 산속에서 아버지와 연습하던 그 투척 자세를 떠올렸다. 어깨의 높이, 호흡의 길이, 그리고 시선의 고정. 모든 것이 하나로 모였다. 공항의 소음이 점점 멀어졌다. 오직 한 가지 소리만 남았다. 심장의 박동. 그때 라운지 안쪽에서 나았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움직이지 마. 아이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면 그 한 문장이 공기를 얼렸다. 엘라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Please, let me go, Dad. 세리는 눈을 감았다. 다시 떴을 때 그녀의 시선은 한 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라운지 입구. 인지를 붙잡고 있는 남자의 목 뒤. 정확히 풍지혈의 위치. 심호흡. 단 한 번이면 돼. 그녀는 가방 속에서 대침을 꺼냈다. 금속의 빛이 조명에 반사되어 살짝 번쩍였다. 주변의 소음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 순간. 그녀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길을 본다면 망설이지 마라. 세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집중의 징후였다. 그녀의 손끝이 허공을 가르는 순간 세상은 다시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은색 침이 허공을 가르는 순간 모든 소리가 멎었다. 윤세린의 시야는 터널처럼 좁아졌고 그 중심에 남자의 목덜미만이 남아 있었다. 침이 목표 지점에 꽂히는 찰나. 공기가 갈라지는 듯한 얇은 슉 소리가 퍼졌다. 그 다음 리더로 보이는 남자의 몸이 급격히 흔들리며 균형을 잃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바닥으로 무너졌다. 총구는 허공을 향했고 천장으로 한 발의 탄환이 튀어 올랐다. 사방에서 비명이 터졌다. 엘라의 울음소리, 다니엘의 절규, 경찰의 무전이 한꺼번에 뒤섞였다. 그러나 세린의 머릿속은 정적뿐이었다. 침이 명중했다. 풍지혈 펑치 쇠목 뒤. 후두골 아래의 작은 오목한 자리. 그곳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맞았다. 세리는 숨을 내쉬며 가방을 움켜쥐었다. 몸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손끝은 안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 믿기지 않았다. 정말로 맞췄어. 리더는 바닥에 쓰러진 채 신음을 냈다. 그는 살아 있었다. 하지만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다. 무릎이 꺾인 상태로 손가락만 미세하게 떨렸다. 그의 눈빛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2명의 공범이 놀라며 총을 들었지만 이미 늦었다. 라운지 밖에서 경찰 특수팀이 돌입하며 고함을 질렀다. Police drop your weapon. 2 공범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절박하게 총구를 흔들었다. 그러나 경찰의 진입 속도가 더 빨랐다. 순간적인 섬광탄이 터지고 요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단 몇 초 만에 라운지는 완전히 제압됐다. 엘라는 울부짖으며 아버지 품으로 달려갔다. 다니엘은 딸을 꼭 끌어안았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주변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누군가 속삭였다. 그 바늘은 어디서 날아온 거지? 또 다른 이가 대답했다. 저기, 저 여자야. 아까 그 동양인? 세리는 여전히 기둥 뒤에 서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 시선은 두려움과 경이로움, 그리고 믿기지 않는 호기심이 섞인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래, 잘했어.
아이는 무사해. 공항은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FBI와 공항경찰, PAPD, 이 신속하게 주변을 봉쇄했다. 언론은 이미 소식을 듣고 몰려들고 있었다. 세리는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무정위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리더 생존 확인. 이상 증상 있음? 의식은 명료하나. 신체 움직임 불가. 의료팀 호출. 움직임 불가. 경찰 요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누군가 말했다. 총도 아니고 칼도 아닌데 왜 마비가 온 거지? 또 다른 요원이 리더의 목덜미를 살폈다. 여기 뭔가 꽂혀 있습니다. 그는 핀셋으로 조심스레 그것을 뽑았다. 은색의 길고 가느다란 침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다. 요원은 놀란 눈으로 그것을 들어 올렸다. 이건 침술용 바늘인가? 침술 아큐펑처 FBI 수사관 마틴이 고개를 저었다. 이 정도 길이면 의료용이 아니야. 무기야. 그러나 곧 그는 눈썹을 찌푸렸다. 하지만 상처가 거의 없잖아. 피도 안 나고 의료진이 검사 결과를 보고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일시적 신경 불균형으로 보입니다. 세리는 그 대화를 멀리서 듣고 있었다. 풍지혈을 정확히 자극하면 균형 감각이 무너진다. 하지만 신경 손상은 없을 거야. 그녀는 자신이 의도한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안도했다. 그러나 곧 누군가가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FBI 마틴이었다. 미스, 잠시만요. 세리는 움찔했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방금 특이한 걸 보셨습니까? 주변에 누가 바늘을 던졌는지. 세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해야 할지, 모른 척해야 할지 갈등이 일었다. 그때 뒤에서 다니엘 쿠퍼가 나타났다. 이분이에요. 그가 말했다. 이 여자가 내 딸을 구했어요. 마틴의 시선이 세린에게로 향했다. 정말입니까? 세린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손에 쥔 가방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마틴은 가방을 가리켰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세린은 조심스레 열었다. 그 안에는 각종 크기의 침과 부항기, 그리고 대침이 놓여 있었다. 마틴은 놀라며 말했다. 이건 전형적인 한의학 도구군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다니엘이 물었다. 세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울에서요. 마틴은 바닥의 침과 그녀의 가방 속 도구를 번갈아 보았다. 그럼? 이 침으로 저 남자를, 세리는 말을 자르듯 말했다. 죽이려 한 게 아니에요. 살리려 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순간 말을 잃었다. 살리려 했다고요. 마틴이 되물었다. 세리는 고개를 들었다. 그 아이가 위험했어요. 그래서 그를 잠시 멈춰 세운 거예요. 정확한 혀를 자극하면 일시적으로 움직임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곧 회복될 거예요. 의료진이 그 말을 들으며 리더를 다시 검사했다. 정말입니다. 근육 긴장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어요. 마틴은 놀란 듯 숨을 내쉬었다. 이런 건 처음 봅니다. 다니엘이 세린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내 딸은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엘라도 세린을 향해 달려왔다. 땡큐, 언니. 세린은 그제야 긴장이 풀렸다. 다리에 힘이 빠지며 몸이 조금 흔들렸다. 엘라가 그녀를 붙잡았다. 괜찮아요. 세린은 작게 웃었다. 응, 괜찮아.
그 순간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다. 공항 납치범을 막은 한국인 여성. 침 한 자루로 범죄를 제압 자막처럼 뉴스 헤드라인이 떠오를 만큼 강렬한 장면이었다. 마티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미스 윤? 저희가 당신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휴식을 취하세요. 당신은 용기 있는 일을 했습니다. 세리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생각뿐이었다. 아버지, 저 했어요.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라운지 바깥으로 나오자 공항은 이미 통제 중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고 영상을 찍고 있었다. 세리는 그 시선들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하늘을 올려다봤다. 활주로 위의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라운지는 잠시 동안 정적에 잠겼다. 은색 침이 바닥에 떨어진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러나 곧 카메라 셔터 소리, 구급대원의 발소리, 경찰의 무전이 뒤섞이며 현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세리는 그 한가운데에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대답하지 못한 질문들 속에 서 있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방금. 내가 한 일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윤세린 씨, 괜찮습니까? FBI 수사관 마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이었다. 세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직 침이 날아가던 순간의 휘익 소리와 그 남자의 쓰러지는 모습이 잔상처럼 남아 있었다. 당신 덕분에 아이가 살았습니다. 마틴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침이 사람을 잠시 마비시킨다고요? 세리는 숨을 들이켰다. 네, 정확한 위치, 풍지혈을 자극하면 균형 감각을 잃게 됩니다. 의식을 잃지는 않아요. 마틴은 놀란 듯 눈썹을 올렸다. 그게 가능한 겁니까? 신경계 조절을 그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세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단순한 침술이 아니라 신경 반응 유도요법이에요. 전정기관과 손뇌, 그리고 대후두 신경을 일시적으로 교란시키는 거죠. 마틴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옆에 있던 의료팀 요원이 노트북을 넘기며 데이터를 보여주었다. 확실히 맞아요. 피하 손상은 없고 뇌파도 정상. 다만 손뇌의 평형 신호가 3분가량 불규칙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세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되네요. 하지만 실제로 구현한 건 당신이 처음일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세린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 몰두해온 세계가 눈앞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었다. 아버지, 드디어 세상이 알아봐주네요. 라운지 한편에서는 언론 기자들이 몰려들어 있었다. 공항에서 납치범 제압한 한국 여성. 침 한 자루로 FBI보다 빠르게 움직인 사람. 이런 헤드라인이 이미 SNS에 올라가기 시작했다. 세리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 대신 묘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세린 씨, 잠시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기자 하나가 다가왔다. 그녀는 손을 내저었다. 지금은 아닙니다. 아이가 먼저예요. 엘라는 경찰의 보호 아래 있었다. 그녀의 눈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세린을 보자 미소를 지었다. 언니,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세린은 무릎을 꿇고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 이제 끝났어. 그 순간 마틴이 다가왔다. 미스 윤. FBI 본부에서 공식적으로 인터뷰 요청이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듣고 싶다고 합니다. 세리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도망칠 이유는 없었다. 오히려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조사실은 냉정했다. 금속 벽과 유리창, 그리고 녹음 장치. 그러나 분위기는 적대적이지 않았다. 마틴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이건 공식 조서가 아니라 참고용입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그는 커피 한 잔을 건넸다. 세리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먼저 묻겠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기술을 익히셨나요? 어릴 때부터요? 아버지가 한의사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제자이자 실험 대상이었죠. 마틴은 흥미로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실험 대상이라 아버지는 정확한 경혈 반응을 보기 위해 언제나 실습 위주로 가르치셨어요. 저는 다른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인체도를 외우고 경락을 연습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자부심과 그리움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풍지혈은 제가 가장 먼저 익힌 자리예요. 사람을 해치지 않고 멈추게 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출발점이었어요. 마틴은 조용히 웃었다. 결국 오늘 그 기술이 생명을 구했군요. 아마도요. 하지만 세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건 의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조사가 끝난 뒤 FBI 본부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다. 한 한국인 여성이 자신의 전문 지식을 통해 인질극을 제압했다. 이 뉴스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다. 뉴욕 타임스, BBC, 그리고 한국의 언론까지 그녀의 이름을 실었다. 그러나 세린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건 영웅담이 아니야. 단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녀는 호텔로 돌아와 거울을 바라봤다. 피곤한 얼굴. 하지만 눈빛은 전보다 강해져 있었다. 휴대전화에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다. 그 중에는 아버지 윤영호의 번호도 있었다. 세리는 급히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세리나? TV에서 봤다. 네가 거기 있었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무사해서 다행이다, 아버지. 저 사람을 구했어요? 정말로요? 그게 바로 네가 배운 이유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깊었다. 세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한의학이 단지 치료만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걸. 다음 날 아침 FBI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마틴은 단상에 올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폭력 대신 지식이 승리했다는 점입니다. 윤세린 씨의 침술은 생명을 해치지 않고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고 세린은 무대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누군가가 물었다. 윤세린 씨,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저는 의사입니다. 제가 할 일은 여전히 같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그들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는 일? 기자들은 박수를 쳤다. 하지만 그 순간 세리는 또 다른 감정을 느꼈다. 두려움. 이 주목이 언제까지 자신을 따라다닐까? 이제 그녀의 인생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날 밤 세리는 쿠퍼 부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엘라는 많이 안정된 모습이었다. 언니, 나 이제 악몽 안 꿔요. 세리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 다행이네. 다니엘 쿠퍼가 잔을 들어 올렸다.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은인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통합의학연구소를 세울 예정인데 당신이 함께 해준다면 좋겠습니다. 세리는 놀라며 말했다. 전 아직 학생이에요. 하지만 당신의 지식과 경험은 이미 전문가 수준입니다. 다니엘은 단호했다.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결합한다면 세상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세린의 가슴속에 오래 남았다. 서양과 동양, 두 세계를 잇는 다리. 그게 내 길일지도 몰라. 밤이 깊어가자 세린은 창가에 앉았다. 도시의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그 빛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 제 길을 찾은 것 같아요. 그녀의 손끝에는 여전히 대치매의 감촉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무기의 감촉이 아니었다. 이제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열쇠였다. 호텔 스위트룸의 거실 한켠. 뉴욕의 밤이 유리창에 비쳐들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거리에서는 아직도 차들이 쉼없이 흐르고 있었다. 윤세리는 소파에 앉아 자신의 손끝을 바라보았다. 그 손이 사람을 구했다. 동시에 그 손이 이제부터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묻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다니엘 쿠퍼와 엘라가 있었다. 엘라는 아직 얼굴이 창백했지만 공항에서의 공포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었다. 따뜻한 조명이 그녀의 금발에 닿자 마치 안도의 빛이 퍼지는 듯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엘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세리는 부드럽게 웃었다. 정말 괜찮아졌어요. 응. 근데 아직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눈을 감으면 그 사람들이 생각나서. 그 말에 세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공황 후유증 트라우마는 신체뿐 아니라 마음의 병이기도 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그럼 오늘은 잠시 치료를 해볼까? 다니엘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지금요? 네. 장소가 어디든. 마음이 준비되면 치료는 시작될 수 있어요. 세리는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정갈이 정리된 침들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하나를 꺼냈다. 미세한 금빛이 감도는 금침 진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집안의 유품이었다. 이건 금으로 만든 침입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오직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만 사용했어요. 엘라는 눈을 크게 떴다. 저를 위해요.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넌 용감했잖아. 그 용기엔 보답이 필요해. 그녀는 엘라의 손목을 잡았다. 따뜻한 맥이 느껴졌다. 조심스럽게 맥박의 리듬을 읽으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경락도를 그렸다. 신문 쉔맨 불안과 공포를 가라앉히는 자리, 백회 바이후이 머리의 중심, 마음을 안정시키는 자리, 그리고 침양첸샹, 내가 새로 만든 보조 경혈. 세리는 침을 소독하고 부드럽게 첫 번째 자리에 꽂았다. 금속이 피부를 스치는 순간 엘라의 몸이 살짝 긴장했다가 곧 풀렸다. 괜찮아. 아프지 않을 거야.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리고 두 번째 침, 세 번째 침이 차례로 들어갔다. 금침이 조명에 반사되어 작게 빛났다. 다니엘은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다. 마치 신비로운 의식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자, 이제 천천히 숨을 쉬어볼까? 엘라는 눈을 감았다. 세리는 손끝으로 맥의 변화를 느꼈다. 처음에는 빠르고 불규칙하던 맥박이 점점 안정되었다. 심장이 진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는 것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10분쯤 지나자
엘라의 입술 사이로 조용한 숨결이 흘러나왔다. 깊고 편안한 잠의 신호였다. 세리는 침을 하나씩 뽑아내며 속삭였다. 이제 괜찮을 거야. 다니엘은 놀라움과 감탄이 섞인 얼굴로 말했다. 이건 믿을 수가 없군요. 약도, 기계도 없이 이렇게 안정시키다니. 세리는 미소를 지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의 균형이 무너지면 몸도 불안해져요. 반대로.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따라와요. 그게 동양의학의 원리인가요? 네, 서양의학은 증상을 중심으로 보고 우리는 흐름을 봐요. 보이지 않는 기퀴의 흐름이 막히면 마음이 병들죠. 다니엘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엘라는 천천히 눈을 떴다. 언니,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요. 그게 바로 기운이 돌아오는 거야. 세린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날 밤, 다니엘은 세린을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 작은 와인잔 위로 불빛이 일렁였다. 윤 박사. 아니, 아직 학생이라고 하셨지요. 네. 하지만 곧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아버지가 아프세요. 다니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여준 능력은 놀랍습니다. 우리 연구소 제안 다시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세리는 잠시 침묵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면 좋겠어요. 하지만 제 공부도 계속해야 해서요. 그렇다면 이렇게 합시다. 한국으로 돌아가신 후에도 원격으로 연구를 함께 해요. 자료와 실험 데이터를 공유하면서요. 당신의 통찰이 필요합니다. 그 제안은 세린의 마음을 흔들었다. 아버지를 돕고 싶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 볼게요. 다니엘은 웃으며 잔을 들었다. 좋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우리가 함께라면 세계가 변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는 여전히 기자들로 붐볐다. 세리는 조용히 뒷문으로 나와 숨을 돌렸다. 휴대폰에는 수십 개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한국 뉴스에 나왔어요. 당신은 영웅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영웅 아니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야. 그녀는 공항으로 향했다. 귀국 비행기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엘라와 다니엘이 나타났다. 언니, 또 만날 수 있죠? 엘라가 물었다. 세리는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야. 꼭 다시 보자. 다니엘은 그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건 감사의 뜻이에요? 열어보세요. 상자 안에는 얇은 금빛 명함이 들어 있었다. Cooper Institute for Integrative Medicine. 그리고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Dr. Yoon Se-rin, Consultant of East-West Medicine Collaboration. 세리는 놀라며 그를 바라봤다. 아직 정식 박사도 아닌데요. 다니엘은 웃었다. 칭호보다 중요한 건 실력입니다. 세상은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엘라가 손을 흔들었다. 언니, 한국 가서도 연락해요. 나도 언니처럼 의사가 될 거예요. 세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래, 꼭 그렇게 해? 비행기 탑승, 안내가 울렸다. 세리는 마지막으로 뉴욕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바람 속에는 금속 냄새와 커피 향, 그리고 어제의 잔향이 섞여 있었다. 나는 이제 다시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간다. 그녀는 가방 속 침구를 확인했다. 그 손끝에 남은 감각이 다시 살아났다.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믿음. 비행기의 엔진이 울리며 활주로를 향해 나아갔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다. 그 순간 세리는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나의 의술, 나의 길. 서울의 봄은 여전히 차분했다. 비행기에서 내린 지 6달. 윤세리는 다시 아버지의 한의원으로 돌아와 있었다. 간판에는 오래된 붓글씨로 윤한의원이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간판 옆 매화나무에는 새순이 피어나고 있었다. 진료실 안에는 부드러운 약자의 냄새가 퍼져 있었다. 벽에는 환자들이 남긴 짧은 메모들이 붙어 있었다. 선생님, 두통이 사라졌어요. 덕분에 잠을 잘 자요. 그리고 그중 하나. 삐뚤빼뚤한 영어로 적힌 한 문장. Thank you, Dr. Yoon. I slept well. 엘라가 보낸 카드였다. 세리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공항 사건 이후. 그녀의 이름은 이미 국내외로 알려져 있었다. 방송, 논문, 인터뷰가 이어졌고 그녀의 SNS에는 매일같이 메시지가 쏟아졌다. 당신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의술로 사람을 구한 진정한 의사.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 작은 한의원에서 환자들의 맥을 짚고 있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 이곳에 따뜻한 공기가 더 편했다. 아버지 윤영호는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다. 중풍 후유증으로 한쪽 팔을 자유롭게 쓰지 못했지만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또렷해졌다. 세리나. 오늘 환자는 맞니? 네. 요즘은 예약이 꽉 찼어요? 세리는 웃으며 답했다. 그래, 다행이구나. 하지만 몸은 너무 무리하지 마라. 세리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계시잖아요. 그녀는 아버지의 팔에 침을 놓았다. 금침은 아니었다. 대신 자신이 직접 만든 새로운 침이었다. 합금 비율을 조절해 반응 속도를 높인 침. 뉴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실험적 도구였다. 이건 뭐냐? 아버지가 물었다. 미국에서 배운 방법이에요. 서양의 재활 프로토콜과 동양의 경락 요법을 합쳤어요. 혈류를 자극하면서 동시에 신경 재활을 돕는 방식이에요. 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이젠 나보다 훨씬 앞서갔구나. 세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기초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을 돌렸다. 혈관과 근육이 반응하듯 미세한 진동이 손끝에 느껴졌다. 지금 따뜻해지실 거예요. 정말 그러네. 팔이 가벼워지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 놀람과 기쁨이 섞여 있었다. 그때 진료실 문이 열렸다. 선생님, 미국에서 연락 왔어요? 간호사 미영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미국에서요? 네, 쿠퍼 회장님 측에서요. 연구소 프로젝트. 다시 시작한대요. 세리는 잠시 멍해졌다. 뉴욕에서의 그 제안,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통합한 Cooper Institute for Integrative Medicine. 그녀가 떠날 때 미뤄두었던 그 프로젝트였다. 미영이 전화를 건넸다. 세리는 천천히 받아왔다. 헬로, 미스터 쿠퍼.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독tor 요온 오랜만입니다. 연구소가 곧 정식으로 문을 열어요. 당신의 이름은 이미 컨설턴트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세리는 놀라서 말을 잃었다. 아직 확답을 드린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당신을 기다렸어요. 엘라도요. 아이가 많이 자랐답니다. 그리고 당신의 연구를 기반으로 첫 번째 논문이 출판됐어요. 논문이요. 네. The Neurological Basis of Acupuncture Paralysis Inhibition.
당신이 풍지혈을 사용해 범인을 제압했던 그 사건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논문이에요. 공동 저자는 바로 당신 이름입니다. 세리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했다. 내 이름이 논문에 그동안 자신이 외로이 쌓아온 연구가 세상과 연결되는 느낌이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이어졌다. 감사할 필요 없어요. 그건 모두 당신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그리고 다음 달 하버드 의대에서 동서의학 세미나가 열립니다. 당신을 초청하고 싶어요. 세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지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세리나, 무슨 일이냐? 아버지, 하버드에서 초청이 왔어요. 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그럼 가야지. 하지만 아버지는 이젠 많이 나아졌다. 내가 네 발목을 잡을 수는 없지 않니?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 세리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아버지.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창문을 열었다. 서울의 공기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거리의 불빛은 뉴욕과 달랐지만 어딘가 닮아 있었다. 그녀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다. 하버드 초청 동서의학 융합에 대한 임상사례 발표. 아버지의 회복 과정 포함 새로운 침자극 실험 데이터 첨부. 글씨를 쓰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그때 휴대폰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엘라 언니 축하해요. 나도 이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언니처럼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의사요. 세리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게 바로 내가 가야 할 길이야.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아버지, 저 다시 날아가야 할 것 같아요. 멀리서 매화꽃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 향기 속에서 그녀는 다짐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자신감으로. 이제 그녀의 여정은 한국을 넘어 세계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손끝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보스턴의 겨울은 서울보다 훨씬 매서웠다. 윤세리는 하버드 의과대학 캠퍼스 앞에 서 있었다. 붉은 벽돌 건물 위로 흰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학생들이 손에 커피를 쥔 채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목에는 학회 참가 배지가 걸려 있었다. 딕터 윤 시린, 인테그레이티브 메디신 게스트 스피커. 공항에서 내린 순간부터 세린의 마음은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6달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서울의 작은 한의원에서 아버지를 간호하던 평범한 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적인 학회의 무대에 서기 직전이었다. 그녀는 강당 안으로 들어섰다. 수백 명의 학자, 의사, 언론인들이 좌석을 메우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발표 주제가 적혀 있었다. The Interface of Neuroscience and Oriental Acupuncture, Bridging Two Worlds.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세린의 심장이 뛰었다. 두 세계를 잇는 다리. 다니엘 쿠퍼가 처음 했던 그 말이 떠올랐다. 바로 그가 이 학회의 공동 주최자였다. 리허설이 끝난 뒤 백스테이지로 돌아온 세린은 잠시 숨을 고르며 손끝을 매만졌다. 여전히 긴장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따뜻했다. 문득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Dr. 윤. 고개를 들자 다니엘 쿠퍼가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단정한 수트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 옆에는 더 반가운 얼굴이 있었다. 언니, 엘라였다. 이제는 훌쩍 자라 14살 소녀가 된 그녀는 한층 밝고 당당해 보였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세리는 놀라며 그녀를 꼭 안았다. 엘라. 이렇게 커버렸네. 언니를 다시 보고 싶었어요. 나 이제 의학 공부 시작했어요. 한국어도 조금 더 늘었어요. 엘라는 서툰 발음으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윤세린 선생님. 세리는 웃었다. 정말 멋지다. 다니엘이 말했다. 이 아이가 당신의 발표를 꼭 보고 싶다고 해서 데려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날이에요. 잠시 후. 세리는 무대 위로 올랐다. 조명이 켜지고 청중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를 향했다. 강당이 고요해졌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온 한의사 윤세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오늘 저는 한 침이 사람의 생명을 구한 사건에서 출발해 신경과학과 전통의학이 만나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화면에 JFK 공항 CCTV 장면이 재생되었다. 한 남자가 쓰러지고 군중이 놀라는 순간, 그리고 슬로우 모션으로 공중을 가르는 은색 침 하나. 청중은 숨을 죽였다. 이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번의 훈련과 정확한 생리학적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침은 신체의 에너지를 조절하는 도구일 뿐 아니라 신경 반응을 유도하는 정밀한 생체 자극기입니다. 그녀는 슬라이드를 넘겼다. MRI 영상과 뇌파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다. 저희 연구팀은 풍지혈 자극 후 피험자의 전정 신호와 손의 활성도를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침 하나로 균형 센서가 일시적으로 재조정되는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뒤쪽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한 서양의학자가 손을 들었다. 하지만 그건 신경 반응의 우연일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세리는 미소를 지었다. 좋은 질문이에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험을 반복한 결과 동일한 패턴이 86% 이상 재현되었습니다. 신경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한 범위입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 모르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죠. 순간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곧 강당 전체로 퍼졌다. 다니엘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세상은 그녀를 받아들이고 있다. 발표가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닥터 요온, 당신의 연구가 의학 교과서의 패러다임을 바꿀 거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요? 세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저는 여전히 환자 곁에 있고 싶습니다. 과학은 연구실에서 시작되지만 의술은 사람에게서 완성됩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무대 뒤편에서 엘라가 뛰어와 그녀를 꼭 안았다. 언니, 정말 멋졌어요. 세리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네가 이렇게 자라서 내 발표를 봐주다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다니엘이 다가왔다. 당신의 말은 단순한 과학이 아니었어요. 철학이었죠. 인간에 대한 믿음. 세리는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단지 아버지께 배운 대로 했을 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게 의술의 시작이라는 걸. 그날 저녁 학회 주최 측은 세린을 위한 리셉션을 열었다. 노벨상 수상자들과 세계적인 의사들이 그녀의 주위를 둘러쌌다. 모두가 묻고 배우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서울의 한의원. 그리고 여전히 회복 중인 아버지.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다.
보스턴의 별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다니엘이 다가왔다. 세린, 내일 아침 인터뷰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무슨 일이죠? 연구소 이름을 바꾸기로 했어요. 이제 쿠퍼 통합의학 연구소가 아니라 윤 쿠퍼 동서의학 센터입니다. 세리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제 이름을요. 그건 당신의 철학이 이 연구의 근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가치를 남겨야 합니다. 잠시 말이 없던 세리는 천천히 웃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단지 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것이죠. 그때 엘라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언니, 나도 연구소에 들어가도 돼요. 난 이제 진짜 배우고 싶어요. 세리는 그 손을 잡았다. 물론이지. 너는 이미 내 첫 제자야. 리셉션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세리는 눈 내리는 보스턴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발자국이 눈 위에 찍히며 사라졌다. 그녀는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당신이 가르쳐준 의술로 세계를 치유할 거예요. 그녀의 손끝에는 여전히 따뜻한 감각이 남아 있었다. 침을 쥐던 그 손, 생명을 구하던 그 손. 이제 그 손은 한 나라가 아닌 세상을 향해 펼쳐지고 있었다. 멀리서 교회의 종소리가 울렸다. 세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송이가 천천히 내려와 그녀의 어깨 위에 앉았다. 한 침으로 세상을 잇는 사람, 윤세린. 그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보스턴의 학회가 끝난 지 석 달 후, 윤세린은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비행기 창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세리는 미소를 지었다. 긴 여정이었지만 이제 돌아갈 곳이 있었다. 그녀가 시작한 곳, 그리고 언제나 기다려주던 사람 아버지. 한의원 문을 열자 향긋한 약자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매화꽃이 살짝 피어 있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스리나. 아버지 윤영호는 이미 일어나 앉아 있었다. 표정이 예전보다 훨씬 밝았다. 세리는 놀라며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다. 아버지, 이제 정말 완전히 괜찮으신 거예요. 그래, 네가 만든 치료법 덕분에 팔도 자유롭게 움직인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려 보였다. 굳었던 손가락이 부드럽게 펴졌다. 세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지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젠 네가 나보다 더 훌륭한 의사다. 아니에요. 전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그래도 네가 세계를 움직였잖니? 하버드의 그 발표 다 봤다. 세리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그냥 우연이었어요. 아니다. 그건 준비된 자만이 만들 수 있는 기적이었다. 아버지의 말은 늘 짧았지만 묵직했다. 그 말 속에는 자랑과 믿음이 함께 담겨 있었다. 며칠 뒤 한의원에는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언론은 여전히 그녀를 세계가 인정한 한의사라 불렀고 국내 의대에서도 협업 제안을 보내왔다. 하지만 세리는 화려한 자리를 거절했다. 대신 새로운 공간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의원 뒤편의 작은 건물. 벽에는 아직 페인트 냄새가 남아 있었고 창계는 어린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윤쿠페어 동서의학연구소 서울 분원. 그녀는 이곳에서 젊은 의사들과 연구자들을 가르쳤다. 침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을 읽는 일,
그리고 그 마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여학생이 다가왔다. 교수님, 저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세리는 미소를 지었다. 마음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손끝으로 느끼는 거예요. 환자의 맥박 속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숨어 있어요.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섬세했고 그 감각은 이제 과학과 예술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그날 오후 연구소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금발의 소녀가 활짝 문을 열었다. 언니, 엘라 세리는 놀라며 일어섰다. 엘라는 훌쩍 자란 모습이었다. 하버드 인턴십 덕분에 한국에 왔어요. 연구소에서 배우고 싶어요. 세리는 웃었다. 이제 정말 제자가 됐네. 엘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사람을 살리는 의사요. 그 순간 세린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 아이가 내 길을 이어갈지도 몰라. 그녀는 엘라의 손을 잡았다. 좋아. 하지만 명심해. 의술은 기술보다 마음이 앞서야 해. 엘라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몇 주 후 연구소는 첫 국제 세미나를 열었다. 주제는 의술의 인간학적 가치, 하버드, 도쿄, 베이징, 그리고 서울의 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다니엘 쿠퍼도 참석했다. 그는 세린의 옆자리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이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세린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일이죠. 당신이 다리를 놔줬잖아요. 무대 위로 올라선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의 의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의술이란 결국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손끝으로 느끼는 일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봤다. 우리가 다른 언어, 다른 문화를 가졌어도 마음의 맥박은 같습니다. 그 공통의 리듬 속에서 인류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 말에 강당은 고요해졌다. 그리고 이내 큰 박수가 터졌다. 세미나가 끝난 밤, 세리는 연구소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별 하나가 반짝였다. 그 옆에서 엘라가 물었다. 언니,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세리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제는 아니야. 예전엔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웠지만 이제는 알아. 진짜 의술은 인정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이어주는 일이라는 걸. 엘라가 웃었다. 그럼 나도 그걸 배우겠어요. 세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좋아. 네가 그 길을 가면 나도 함께 갈게.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그 바람 속에서 매화꽃 잎이 흩날렸다. 마치 과거와 미래가 한순간에 이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속삭였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를 이어갈 또 다른 손끝이 생겼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와 함께 서울의 밤이 깊어갔다. 며칠 후 하버드 본원으로부터 편지가 도착했다. 봉투 안에는 초청장 한 장. Dr. Yoon Si-rin, we invite you to join the Global Medical Ethics Council. 전 세계 의학 윤리위원회 초빙. 세리는 편지를 들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국경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의 금침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그것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침은 무기도, 도구도 아닌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달이었다. 그녀는 침을 손끝에 쥐며 조용히 말했다. 이건 끝이 아니야.
아직 할 일이 많으니까 그녀의 시선은 창밖으로 향했다. 봄 햇살이 매화꽃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빛은 마치 그녀의 다음 여정을 축복하듯 따뜻하게 번져갔다. 평범했던 한 여자가 세상을 치유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는 또 다른 손끝에서 이어지고 있었다.